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내용 조직의 계열화 원칙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 조직의 계열화 원칙을 이제 보면요. 예, 잠깐만요. 이게 네, 있겠네요. 자, 그 교과 내용 구성에서 범위가 이제 선정의 문제다면 범위라는 거는 이제 뭘 이제 뭐 해올 것인가 이 범위가 선정의 문제면 계열은 조직의 문제다 있죠. 그래서 계열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선행학습을 기초로 후행학습을 전개하되 점차 확대 심화 향상하는 것이 계열하다. 그래서 계열화는 한편으로 이전의 학습과 연결된 점을 계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의 학습과 달라진 데 차별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습 내용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곳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곳으로 가까운 먼 곳으로 부분의 전체로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으로 확대되는 내 역사 교육 내용도 이러한 조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계열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실제 교육 과정 이제 반영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긴 했는데 지금 뭐 실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좀 넘어갔잖아요. 개정으로.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학교에서는 연대사,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는 문화사, 뭐 사회경제사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과정 할 때 얘기하고 이건 예전 책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예로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게 뭐냐면 요 앞부분은 좀 약간 이제 개론서 있는 내용이고 그 앞에 설명 부분 핵심적인 내용은 107페이지부터 있어요. 네, 107페이지부터 볼게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고 좀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녹색 책 보면 이거 부분에서 요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 내용이 들어간 거 있죠. 자 역사교육 조직의 조직 단계를 이제 봐야 돼요. 여기는 앞부분은 이제 설명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게 다 재조직 되는 거야. 이렇게 재조직. 그래서 이제 먼저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볼게요. 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국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수준에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건 꼭 지켜야 돼. 규범적으로 이렇게 꼭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교육과정 단계에서 내용 조직의 원리는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다. 자, 그래서 계속성과 계열성은 종적으로 조직한 원칙을 얘기하고요. 교육 내용을 종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학교 수준별로, 그 학년 수준별로 교육 내용을 조직한 거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또 이게 왜 안 넘어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자, 여기 뭐 교육 내용은 종적 조직뿐만 아니라 행적 조직과 연결된다. 그래서 행적 조직은 통합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학년 수준에서 여러 교육 내용을 서로 관련시켜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행적 조직은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당시 개념, 주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그 학교 내용을 통합 조직으로 하는 방법이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외워두세요, 이거. 예. 자, 계속성은 그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핵심 개념도 있죠. 역사과의 핵심 개념들. 핵심 개념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뭐 지속, 시대 발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학년 간의 종족 조직과 함께 그 핵심 개념이 계속 반복된다. 이게 계속성의 원칙이야. 자, 계열성의 원칙이라는 거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종족 조직으로서 내용을 단순한 것을 점차 심화 확대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자, 그것이 계열성의 원칙이고 통합성의 원칙은 행적 조직으로서 내용의 상호 연관성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내용 통합은 이제 내용 통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로 통합되고 구성된 걸 말하고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목표로 주제 혹은 영역간의 토막도 대표적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시아사예요. 그 동아시아사 보시면 그게 있어. 고대사 할 때 이주의 역사 있죠. 그 인구 이동하고 관련된 인구 이동. 이런 것도 이제 다뤄보거나 아니면 조공책봉 있죠. 조공책봉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다뤄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다 이런 종합적 인식 어떤 주제를 하나 묶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것도 이제 세계사 맥락 속에서 한국사를 같이 살펴보는 거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성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뭐가 쭉 나오냐면 계열화의 방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계열화의 방법은 이렇게 학급별로 조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용 자체로 이렇게 달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 예, 학급별과 내용 조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초등학교에서는 인물이나 사례 중심으로, 중학교는 통사적 방법으로, 고등학교는 주제와 토픽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중학교는 고대 중세를 배치하고 고등학교는 근현대에서 현대사 배치한 거. 이거는 뭐냐면 환경학대법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학급별과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전의 역사가만의 계열성을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앞부분을 다시 갈게요. 여기 이제 설명을 앞뒤로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좀 보면 계열화 조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열화 이제 그 조직 방법을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100페이지 펴보세요. 100페이지. 이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 계열화 조직 방법. 그래서 국가 수준의 이제 교육과정에서 계열화 조직 방법 중에 된 게 크게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포괄법칙적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특수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거부터 봐야 되겠다. 여기부터 볼게요. 네. 거기 9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계열화 조직 방법 두 개 설명 있죠. 하나는 내용의 차이를 두고 계열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학급별로 해갖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앞부분에 또 시작해. 여기가 이제 계열화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조직의 원리는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역사과 고유성 내지는 방법이야. 역사과 고유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보편 포괄법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요. 포괄법칙.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계열화 조직 중에 그 대립된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역사 교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포괄법칙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얘가 있는데 그냥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죠. 자, 역사교육 내용 조직 계열화로서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게 발달심리학 방법이야. 발달심리학. 그래서 이제 그 발달심리학 때 임시 정의적 발달 단계에 따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교육 내용 조직 계열화는 크게 교과 내용의 학습적인 기초 방식과 학습자의 임시 발달 단계에 따라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 심리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전자 입장에서 수용한 계열화는 교과서 이론적 실질 근거가 되고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달 단계 이론과 그 다음에 계열화해 갖고 뭐냐면 교과 내에 교과 내에서 그다음 이제 그 계열화 내용 계열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교과 내의 내용을 계열하는 거예요. 네. 논리적 계열화죠. 논리적 계열화.
그래서 앞에서는 역사교육의 독자성과 포괄법칙적 이렇게 계열서 있고, 이 두 개에서는 발달 심리학, 인지정의적 발달 단계와 교과 내용의 개요다, 그러니까 논리적 개요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발달 심리학의 바탕으로 한 개요다는, 유명한 뭐죠? 그런 환경학대법이죠. 예,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내용 조직이 있어요. 이거 개요다의 한 방법이에요. 이게 세 번째인데, 그래갖고 이제 요 세 번째 보면, 교과 내용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교과의 내용책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그래서 위계 구조나 학습 과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갖고라도 학습 목표에 따라서 달성을 한 학년별 내용 조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돼. 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게 여기 밑에 있죠. 자, 미술사 자료에 대한 시대상 파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그걸 할 때 학년에 따라서 처음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뭐 요 정도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개념 인식, 요 정도 가르치면 되겠죠. 예, 그냥 인식이나 뭐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제작식의 작자 파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뭐냐면 초등학교 정도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특성의 분석, 요 중학교 정도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성격은 고등학교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이제 뭐냐면 교육 내용에 대한 위계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 체계에 대한 내용 조직 안에 또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어요. 나선형 교육과정. 자, 나선형 교육과정 보면, 자, 나선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학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심화 확대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교육학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갈 때 역사 핵심 개념과 원리는 그대로 있고 주제나 구체적 사실만 바꾼다. 이렇게 바뀌는 주제나 구체적 사실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핵심 개념과 원리를 한층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 또 여기 부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예들이 이제 밑에 있죠.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있으니까 각자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자, 3번을 들어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학습자 단계, 발달 단계 내용 조직 방법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발달 단계 바탕으로 한 뭘까요? 이거는 환경학대법이죠. 자, 내용 조직의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환경학대법, 지평학대법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이거는 학습 영역을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학습자의 생활 주변의 소재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 사회 생활 소재를 거쳐서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가 확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표로 보면 이게 애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요 정도 배우고 중학교는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는 이게 확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에서 얘가 인식할 수 없는 뭘로 넘어가는 거죠? 추상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거다. 자,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다루는 공간이 점차 더 확대되는 공간적 계열화다. 자, 이 방법은 학습의 인지발달 주변에 있는 사물에 시작하여 먼 곳의 추상적인 대상으로 하여 확대된 이동을 말한다. 그래서 환경학대법은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같이 아동이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접하는 개념을 확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걷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죠. 자, 초등학교 어떻게 반영했는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환경학대법이 이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반영한 예시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생활 주변의 역사, 3학년은 고장의 역사, 4학년은 시도를 중시한 지역사, 5, 6학년 생활사, 인물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역사 교육은 세계사 제한 국사만 이루어져 있고 역사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교과서 통합돼 있어요. 저도 이거 1년 전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이제 책을 한번 집필해보고자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가 이제 한국사 능력을 한번 하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미 채태성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초등학교를 한번 노려보자.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에는 한국사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초등학생 애들이 한국사를 배울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책 보니까 있어 그게 근현대사 부분이. 근데 딱 보고 넌 놀랬어. 영성사 나오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 통리화문도 나오더라 거기에. 야, 씨.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역사를 해. 예. 그래서 사회교과서에 배운다는 거. 예.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환경학대법이 이제 적용한 것도 나오겠지만 되게 이제 이게 영고론이 아니라 영일론이기 때문에 되게 뭘까요? 비판점이 나오겠죠. 그 비판점이 하지만부터 나와요. 하지만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첫 번째 환경학대법에서 전제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쉬운 방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운지 대한 논란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학생자가 반드시 자신 주변의 소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며 오히려 먼 우주나 고대 신화와 세계혁명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아까 그 뭐냐면 학습자 거기 선정 과정에서 그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와 연결되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주변보다 더 먼 나라 역사, 생활을 더 흥민다는 느낀다는 것도 증명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이제 뭐냐면 먼 나라를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역사를 더 공부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지 뭐야. 이게 꼭 연결돼서 그런 건 아닌데 근현대사를 배우는 것도 약간 이제 근현대를 배워서 이제 뭐냐면 그 과거에 어떤 잘못된 걸 반성하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뭔가 환경학대법의 반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에도 들었어요. 지리에도 거시에서 미시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도 보면 거시에서 미시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2번인데 이게 2번이 아니라 1번이죠. 환경학대법에 대한 비판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게 1번이면 이게 좀 큰 1번이면 얘가 작은 1번. 그래서 얘가 작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비판 내용이 3번이에요.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예도 없고 고등학교 예도 없고 지리과 예를 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비판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비판이 뭐냐면, 이게, 자, 역사 교육에서 세계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국사는 쉽고 간단한 통념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왜냐하면 이제, 따라서 학습자의 관심이 구체적인 주변 환경에서 추상적이고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부터 확대되는 것 가정을 제고해야 된다. 오히려 계열성 기준은 역사의 담론과 수준의 질적 차이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계사는 쉽고, 어렵고 국사는 간단하다. 그건 뭐냐면 환경학대법에서 주장한 건데, 왜냐면 국사는 우리 주변의 역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세계사는 뭐죠? 먼 나라 역사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세계사 쉽고 그러니까 한국사 쉽고 세계사 어렵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에 다룬 내용과 한국사에 다룬 내용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느냐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한국사 쉽다고 해도 흥성대원군의 쉽죠? 쉽긴 쉬워. 근데 흥성대원군 때 예를 들어 흥성대원군에 할 때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때 당배절 발행해서 어떻게 청라 화폐를 수입해서 경제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세계사가 어렵다는데 세계사는 뭐 쉽게 가르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나폴레옹의 업적스다. 뭐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간이 얼마나 떨어졌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역사에 대한 담론과 질적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뭘 가르치는 간에 언어 영역을 가르치는 간에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까지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환경학대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비판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열화가 있는데 요건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그 내용도 있고요. 그 하여튼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는 그 밑에 내용들은 뭐 시간적 계열화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계열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혼란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109페이지에 있는 계열화는 두 개가 있죠. 학급별로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앞부분에 이제 보면 교과 내용 책의 바로 앞에 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역사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 다음 포괄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 거기에 내용 조직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내용 조직 계열화는 하나 교과 내용의 어떤 체계에 기초한 방식, 그러니까 교육 내용의 내용을 가지고 조직적 계열화, 요거 볼 수 있고, 학습자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이거는 또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아까 그 설명 환경학대법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 교과 내용 조직에 따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1페이지에 오면 거기 그 학년별로 달성한 내용을 달리하는 방법, 주제를 같이 해서 그래갖고 미술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성형 교육과정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그 구체적 예문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5페이지에 보면 그 학습자 발달 단계 내용 조직해 갖고 환경학대법 있죠. 그래서 105페이지부터 해서 106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107페이지는 사이트 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의 계열화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건 105페이지부터 해서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환경학대법 계열화. 예, 요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국가 수준의 이제 내용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넘어가냐면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과서 내용 조직이야. 교과서 내용 조직. 자, 이 교과서 내용 조직은 누가 하는 거죠? 집필자들이 하는 거죠. 집필자들이. 예. 그래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이제 할 때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교과서 내용 구성은 교과서의 기본 구조나 지식의 계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의 전이성이 큰 핵심 개념을 축소하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조직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첫 번째 이제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복잡한 역사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내야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실과 경험과 어떤 범죄와 계열을 조직을 제시하며 개별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여기 있죠. 새로운 내용은 이미 학습한 내용과 연관지어 제시어 학습을 교정하며 명료할 수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 조직을 이제 할 때 뭐냐면 고려할 점들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어요. 고려할 점들. 첫 번째는 지식의 정의성이 있어야 되고, 전이성. 그러니까 다른 교과 이제 뭐 다른 영역과 전이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사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 사회와 함께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내용은 이미 학습한 내용과 연관지어 제시할 학습 내용을 명료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제 고려할 점을 적으시면 돼요. 교과서 내용 조직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교과서 내용 조직 중에. 자,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크게 설명형, 탐구형, 이야기형이 있어. 자, 설명형이 보면 설명형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야. 설명형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고, 자, 방법을 보면
자, 역사적 사실 개념 원리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구체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조공무역 있죠? 조공무역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조공무역,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일본과 그 명나간의 갑판무역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제시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자, 이 방식은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 받아들이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학습자가 이걸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특징이고, 자, 새로운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있으면 학습이 더욱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그 설명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쉽게 이해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탐구형이죠. 탐구형. 자, 탐구형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과 다양한 사례들을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적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기본 그 강의 교재에 그 탐구형 예문을 교과서에 이제 가져온 걸 이제 실어놨는데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학습자가 탐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적 학습을 목표한다. 즉, 학습 결과에 보다는 가정과 활동, 발견을 통한, 이게 키워드예요. 가정과 활동, 발견을 통한 학습, 그 다음에 학습의 전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건 아시죠? 내가 배웠던 걸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있다는 거 좀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뒤에 물론부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유형 있죠?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있어. 설명하고 보충 부분을 하는데, 설명은 교과서 구성도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개념과 원리를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 다시 연결돼서 이게 일관성 있으면 못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서는 먼저 개념을 제시하고 나서 사례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선 하나 더 하죠. 사례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개념을 끌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영역이냐 기념이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 탐구형의 구성도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사례를 탐구하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종전엔 사례를 먼저 제시하는데 원리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를 제시하는데 사례를 끌어낼 수 있어. 이것도 기나뿐만 아니라 영역도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나과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즉 두 방식의 차이는 제시된 내용은 학생들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두 방식의 차이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왜냐면 그 앞에 설명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탐구형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나가서 배우는 단계죠.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지식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고, 이쪽은 지식 가져오는. 그러니까 순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설명과 탐구형 중에 제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점수 높이기 위한 방법. 네, 설명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지적 희열 가지고는 점수가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조화 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단계가 뭐냐면 이야기형이야. 이야기형. 예. 그 이야기형은 할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갖고 정사조의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열전 문집, 정기, 서사, 민담, 이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야기형이.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 유형이잖아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설명형, 그 다음에 그 탐구형, 그 다음에 이야기형.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의 구성과 그 다음에 특징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이 이제 또 이렇게 나왔는데 대단어, 중단어, 소단어 있는데 요건 각자 보세요.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이해 못하면 요거 내용 이해 못하면 그냥 교과서 펴놓고 보시면 알아. 그냥 금방 이해가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이에요. 수업 내용 조직.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은 교사가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갖고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단원 내 구성 요소와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인식을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업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을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있는데 단원 내 구성 요소와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법적 지식, 학습 활동, 역사 인식, 탐구 활동 등등 있는데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이걸 뭐냐면 그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 해가지고 한 거야. 예를 든 거예요. 자, 고려시대 문화를 할 때 먼저 살펴볼게 문화적 개념과 성격 유희. 첫 번째 단계죠. 요 정도 낮은 수준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좀 약간 이제 문화재 분포 지도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글을 읽고 성격을 이해하고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좀 종합적인 걸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사료를 읽거나 문화 사진을 보고 고려 문화 특성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제 있다.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앞에 이제 그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과정에서 교과 내용 체계에 따른 내용 조직 안에 거기 보면 이제 논리적 절차에 따른 내용을 구성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문화적 성격과 관련된 미수사 관련돼서 그거와 좀 약간 유사해요. 이 내용 조직이. 다만 그 앞에 부분은 국가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이건 뭘까요? 수업 내용 조직이야. 예, 이런 것들. 자, 한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게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날려 계열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밖에 인식한다는 이 인식 수준 점점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단계가 단군 신화를 예를 들면 자 먼저 첫 수업에서는 욕을 하는 거야. 첫 수업에서는 인식 범위. 자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단군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외국 시각을 비교해서 신화의 공통적 특징과 신화별 차이점을 조직할 수 있죠. 다음 단계에서는 요 정도 더 넓히는 거죠. 인식 수준을. 그래서 신화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고리도 파악하고 특히 건국시대와 국가 설립 과정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인식범을 더 넓히는 거야. 그래서 신화에 담긴 고대인들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신화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외국 신화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걸 그냥 선사시대, 역사시대뿐만 아니라 건국 국가 설립 과정 것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는 고대인의 어떤 자연과 우주관을 파악하는 거. 점점 어떻게 범위가 인식 범위가 넓어지죠. 요런 유형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이야.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유형이 뭐 때문에 그러죠?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네, 기출문제.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좀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10년도. 근데 내 생각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보면 객관식은 낼 수가 있는데 주관식에서는 이렇게 내기가 좀 그래. 적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낸다면 어떻게 내면 요거 정도만 낼 것 같아요. 여기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한 기여하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 조직에 이와 같은 그 사례의 특징이 뭐냐. 요거 쓰는 거 방법의 특징을 쓰나. 요거 쓰면 돼요. 그냥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기여하다 방법이다. 네. 요거 예문 주어지고 적용해라. 요것도 좀 약간 채점하기가 요즘에는 예민하죠. 어떤 사례 가지고 적용하라는 문제. 요즘에는 안 나오는 문제. 그리고 특히 요즘엔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도 좀 약간 골치가 아파. 이런 것들은.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교재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와 관련된 거 있죠. 차와 커피, 미국인하고 영국인의 차이 이런 것들인데 사례 중심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례 중심 방법은 사례가 먼저 제시되고 일반적인 학습 내용이 이어지는 기납적 방법을 한다. 그래서 학습자에 앞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자 관심이 흥미를 더 유리한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용을 끌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때 사례를 통해서 뭘 제시하냐? 이것도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죠.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예, 사례 역할이 이제 여기 나오죠. 사례 역할. 그때 이제 세 번째 유형에서 사례 역할이 뭐냐? 자, 사례를 통해 학습 동기 유발한 다음에 주요 내용 요소를 제시하여 기존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켜한다. 자, 이게 이제 사례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례는 수업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의 조직자가 됨으로써 단편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개념과 주제에 하나 역효시켜주는 함으로써 사례가 성행학습자에 기능하여 학습 내용의 유의성을 더 높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례 역할을 쓰려면 요거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요 요소를 제시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키고요. 두 번째는 사례가 수업의 학습 내용을 이끌어주고 학습의 내용의 조직자가 됨으로써 하나의 개념과 역할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유의미성을 높아준다. 여기까지가 역할이고 여기가 뭐냐면 사례의 유용성이죠. 유용성. 그래서 유용성, 역할과 유용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사례 중심의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나오면 제 생각에 만약에 출제진이면 요거 빼놓고 이렇게 빼고 여기에 하는 학습 활동이 뭐냐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뭐 요거 빼놓고 여기에 하는 학습 활동이 뭐냐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순서를 뭐 외우시라고 하면 좀 약간 그렇게는 하겠지만 파악은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예. 이렇게 순서가 딱 나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내용 조직까지 끝났어. 그러면 내용 조직 끝났으면 다음 단계 뭐예요? 여기 이제 그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이죠. 이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은 매번 한 문제씩 나와. 그 앞에 있는 내용 조직 유형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여기 방법 부분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순서대로 제시할 것인가 그 문제죠.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실 때 이제 뭘 파악을 하시라고 했죠? 일단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유의점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기본서 내용을 좀 일단 보고 넘어가죠. 기본 교재 내용을.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이게 1119페이지 펴보세요. 1119페이지. 네. 자,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특징을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연대기적 방법, 주제 중심 방법, 분조법, 분야사 연연대기, 사회가적 문화거점 방법,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예, 갈색 책에 있는 간지역 접근방, 상호 관련성 원리에 따라서 한 거. 여기까지는 이제 쭉 해갖고 여기까지 쭉 해서 그 녹색책 파란책이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갈색책만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배우면 좋겠지만 이제 집중력 공부할 때 어디를 공부할 것이냐. 왜냐면 이제 일단은 임용을 봐야 되니까. 예. 연대기적 방법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딱 봐. 없죠. 딱 봐서 이건 안 나와. 자, 그다음 주제 중심 방법 나오겠죠. 예. 요번에 나왔고, 그 다음 분절법 나왔죠? 예. 그냥 분야사도 나왔어. 그 다음에 연연대기 방법도 나왔죠? 자, 사회과학적 방법 나올까 안 나올까요? 딱 보면. 이거 안 나와, 이거는. 그 다음에 문화권적 방법. 이거 나왔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간접적 방법.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하고 연대기적 방법을 제압은, 이게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문화권적 방법하고 간접적 접근 방법은 좀 대립적인 거야. 예. 왜 대립적이냐? 자, 문화권적 방법은 문화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세계사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세계사 교과서 현행. 이 세계사 교과서에 반영할 때 어디에 반영? 정근대사에. 정근대사 문화권적 방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지리산을 발견 이전까지는 되게 문화권으로 묶어. 문화권으로. 그리고 지리산을 발견 이후부터는 뭘로 묶죠? 주제 중심으로 묶어요. 이게 특징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문화권적 방법 세계사 내용들 중에 주요 내용이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서구 중심이야. 아이고. 서구 중심이다. 그리고 중국은 구주 중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권을 똑같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서유는 문화권을 되게 강조해요. 이게 주야. 교과서 보시면 서유 문화권이 이게 주고 그 다음에 약간 뭘 다루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을 강조한다지만 실제로 중국사죠. 중국사를 다뤄. 그러니까 딱 보시면 되게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나오고 그냥 중국사 왔다 갔다 해. 기타사는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추세를 없애기 위해서 기타사 부분을 좀 많이 늘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 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이제 교육과정을 뜯어 고쳐갖고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죠.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기타를 확 죽여버렸어. 내용을 너무 많다. 그러다가 이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세계사교육 18년 개정을 수정하는데 또 기타 사부문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개정 교과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교과서가 그 개정 수정된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예,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은 뭘 중심이다? 서구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아까 이제 박근혜 때는 잠깐 죽어 있다가, 최근에 이게 또 부각이 되냐. 18년 수정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당연히 오리엔탈리즘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당연히 나올 수 있어. 다음에 갈색제 나올 때. 그래서 꼭 봐두셔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할 때 이제 써라고 이제, 그런 거고, 이거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꾸민 분이 있어. 예전에 14년도에 그 서포트즈 1기 분이 계시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셨어요. 27살인가 26살 때 재수해갖고 합격했어. 서울에. 지금 3년차인가 4년차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합격 수기도 올려놨는데 합격 수기가 150페이지인가 200페이지야. 네, 진짜 너무 보고 놀랬어. 이거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그래서 합격 수기가 아마 제일 많은 합격 수기를 올려놨어. 그래서 임용 역사상. 예. 북소년에 이제 역사를 남겼는데 요번에 또 북소년 역사를 남기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 52대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주에 요번에 합격한 6기인가? 아신 분은 아실 거야. 거기 그 있는데 그 독일까지 유학가 오셔가지고 막 하다가 40대 중반부터 이제 교직 이수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52대 합격을 하셨어. 경기도에서. 예. 그래서 진짜 최고령 합격자 역사과에서 그렇게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여러분들 희망해가지고 좀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들어갈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연대기조 방법을 이제 건너뛸게요. 연년대계 방법부터 얘기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연년대계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래서 시간칙을 S하고 분야를 Y로 하면요. 자, 이걸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이건 주제 중심이야. 근데 주제 중심 방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서너 줄까지만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역순이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역순인 거야.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제를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점은 이제 요번에 이제 뭐 그거 나온 건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하죠. 현재 중심의 실용적인 어떤 것들이 빠질 위험이 있고 사회과학에 대한 강권의 지식이 요구한다. 학생들의 문의한 요구다. 그 다음 주제 중심인데 주제 중심은 요거야 이제 요거는 주제 중심은 이제 가는 얕은 것을 배우는 거야. 집중 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요렇게 가면 이거는 종족 조직이죠. 시간에 따라서 하는 종족 조직. 이걸 이제 검은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검은책 발전계열법이라고 해요. 발전계열법. 그 다음에 이게 발전계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딱 일치된 거. 요거만 파는 거 뭐죠? 요거 점만 파는 거. 선이 아니라 여기 딱 점만 파는 거야. 한 점만. 한 점만 패는 행적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와 토픽과 학습법과 연결된 검은책에. 물론 이거는 종적 조직과 시간 조직이 다 같이 있지만 일단 행적 조직이다. 종적 조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파는 거. 이렇게 쭉쭉쭉 파는 거. 행적 조직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주제를 다양한 식의 관점에 인식할 수 있다. 탐구학습에 유리하다. 등등. 근데 문제점은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사실들을 도외시하기 쉽고 뭐 시기한의 사건들 관련해서 무시할 수 있다. 학습의 관심의 흥미를 반영하기 어렵고 등등등.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 방법 보면
자, 잠깐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문화권적 방법이 있어. 문화권적 방법은 항상 문화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심 문화가 있으면 여기 중심 문화예요. 네, 여기가 중심 문화가 있으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항상 여기는 주변 문화가 있어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관계는 주변 문화는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는데 공통성이 있죠. 그렇지만 중심 문화, 주변 문화 차별성도 같이 존재해. 그래서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또 나름대로 차별성도 같이 존재해야 돼. 근데 만약에 한 개의 그 공통성만 있고 차별성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그냥. 예.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볼게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 공통점이 있어. 중심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율령, 유교 이런 것도 받아들였잖아.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일 때 그냥 완벽하게 다 받는 거 아니죠? 차별성을 뒀죠. 그래서 베트남, 한국, 일본 이게 다 차별점이 있잖아. 이걸 이제 문화권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이제 두 가지는 공통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과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이슬람 문화권 뭐 이런 게 특성을 공유하는 문화들은 대개 보면 종교를 기반으로 해요. 뭐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렇게 불교 문화권 이렇게 이제 기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서 한 거죠. 문화권을. 자, 장점과 단점 외워두셔야죠. 장점은 이제 잡다한 사실들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특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 그다음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를 좀 거시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특성을 같이 파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 할 때 동아시아사 배울 때 뭘 중심으로 보죠? 중국사잖아. 동양사지만 여러분 동양사 개론 보지만 다 뭐예요? 중국사잖아. 중국사 개론이 나가지 왜 동양사 개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수한 발전의 성과를 무시해. 그리고 각 문화권의 교주를 무시하고 유럽 문화권 강조해. 그래서 그걸 대안을 해갖고 나온 것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분야사 방법 볼게요. 분야사는 주제가 이제 앞에 있는 뭐와 비슷하냐면 주제 중심과 비슷해. 근데 주제 중심은 한 선만 쭉 파죠. 한 가지만. 근데 그 분야사는 좀 넓은 범위를 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전쟁사, 여성사. 그러면 이거는 그 분야사겠어요? 주제 중심 방법이겠어요? 일단 분야사겠죠. 한 분야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 이런 걸 하면 뭐겠어요? 하나하나 쭉 파니까 뭐냐면 주제 중심이겠죠. 이해되시겠죠? 넓은 범위를 하면 분야사. 그 다음에 좁은 그 중에서도 조금만 팔거나 한 지점만 파면 주제 중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건 먼으로 돼 있고 주제 중심은 이렇게 선호로 돼 있어. 아니면 점으로 돼 있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징은 특정한 분야를 발달 과정의 순서에 따라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그 예를 들어 정치사, 경제, 사회, 문화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 내용 조직이 한번 반영된 게 뭐냐면 7차 교육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때 7차 교육 과정은 뭐냐면 뭐랄까요? 갑자기 오리지널 7차 교육 지금 개정이 아니라 원래 그때 이제 1학년 국사 아시죠? 그때 고등학교 국사. 네, 그때 내 초임 때고 뭐 이때 지금 30대 초반? 30대 초반 정도 됐 분들은 그때 배웠던 세대인데 국사가 있으면 이제 뭐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고대 보통 중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돼 있고 또 안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분야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진짜 예 먹었어. 이게 가르치기가 힘들어 진짜. 개떡같은 거 내용 조직을 보면 결국엔 7차 교육까지 개정되면서 다시 연대기로 들어갔어. 시간을. 왜냐면 이게 딱 불편하거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실제 교육과정 분야사를 초창기 때는 이렇게 내용 조직을 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거고. 자, 단점은 이제 장점을 보면 특정 분야에 관심 집중시켜 학생의 발달하기에 맞춰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뭐 탐구학습에 하고, 그다음 단점은 이제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만 하기 때문에 뭐야? 나머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향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와 서로 연결시켜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전쟁사를 하더라도 전쟁사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토코메타의 전쟁사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애청자예요. 그래서 그게 국방TV에 해요. 국방TV를. 근데 국방TV가 솔직히 듣보잡이잖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데 본 방송을 본 건 아니고 유튜브만 봐. 유튜브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전쟁사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펠로폰네소 전쟁사, 그다음 전쟁, 그다음에 뭐 갈리폴리 아시죠? 뭐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걸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뭐 기술 발전사를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할 때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걸 유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린 게 토코메타의 전쟁사인데 그 카톡 할 시간에 뭐냐면 다른 거 할 때 요거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전쟁사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전쟁사 많이 익히는 것도 좋아요. 예. 흥하진 전투 아시죠? 흥하진 전투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거기서 나왔어. 거다 침입 때 그 흥하진 전투.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분절법을 이제 저기 파란 책에는 분절법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녹색 책에 뭐라고 하냐면 시대사라고요. 그만인데 분절법은 주제 중심 행적 조지가 비슷해. 근데 행적 조지가 다른 게 행적 조직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죠. 근데 요거는 뭐야? 여기에다가 주변을 다 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주제 중심의 행적 조직 이거 하나만 파는데 이건 하나만 파긴 파는데 그 시대만 파는데 이 시대 주변에 있는 거를 다 한번 유기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종족 조직이겠어요, 행적 조직이겠어요. 기본적으로 행적 조직이죠. 예. 그래서 역사상 어느 한 시기를 택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시대사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흥미를 촉진시켜 역사적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탐구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익적 역사 일을 할 수 있고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문제는 단점은 종적 변화를 무시한 데 있죠. 이게 행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주제 토픽 학습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뭐가 있냐 발전개혁법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보는 일반 서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에. 이건 검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 토픽 학습은 이제 약간 뭐냐면 그 주제하고 이제 주제를 플러스 약간의 뭐냐면 연대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전개혁법은 주제 중심 방법에 종적 방법 있죠. 그걸 발전개혁법이라고요. 근데 그 앞에 주제 토픽 학습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뭘 보냐면 그 발전개혁법을 좀 보셔야 돼요. 발전개혁법은. 그래서 이 발전개혁법은 주제 중심의 조직 방법, 종적 방법을 떼어가지고 발전개혁법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냐면 남색 책, 그러니까 검은 책에서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검은 책에서 발췌독을 할 거예요. 검은 책에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 내용 조직 공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인데 이게 시간이 좀 예매하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조직 방법 있죠? 그 부분을 할 테니까 예.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합격자 발표 사례죠. 예, 좀 많이 오세요. 지금 신청자가 좀 적어가지고 좀 문제인데 많이 오시고 일요일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